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로 교수학습지도, 실제지도의 인지적 영역을 담당하는 교수학습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을 표현할 적에 교수 현장 또는 수업 현장 또는 학습 현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학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과목의 개념을 교수학습지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가르치는 현장의 모습을 교사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교수 또는 수업 현장이라 하고, 학습자의 입장으로 설명한다면 학습 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사를 중심으로 했던 데는 교수론이라고 하고 교사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진보주의 철학에 입각한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적에는 학습지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소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문제점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다소 등한시되었던 교사의 주도성이 강조되면서 이때부터 교육 과목의 이름이 교수 학습지도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주도성도 좀 더 비중을 높이면서 아동의 주도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그 현장의 모습을 교수 학습지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현장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르친다라고 해서 모두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용어로 보면 첫 번째 254쪽에 보시면 학습이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심리학적 입장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 거기 보면 학습의 공식 그냥 무음이 절자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A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인데, 어떤 과정으로?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입니다. 그 때문에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닌 거기처럼 생득적 반응에 의한 변화, 또는 유전자 지도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성숙에 의한 변화, 또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 이런 것은 학습에도 제외되고 나머지만을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반영된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현장을 교사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학습자의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수냐 학습이냐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시험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교수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는 전문가의 입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처방적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라고 하는 기술적 입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교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학습지도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변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습은 종속 변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교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뚜렷하게 가르친다 해서 하나의 뜻을 가진 이르적 의미를 가진 데 비해서, 학습자는 표면적 교육 과정에 의해서 가르치는 교사의 의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의면에 깔려있는 복장이나 행동 거짓까지도, 맞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면적 교육과정 위의 것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교수학습에서 교육 철학을 본다고 해도 과거 또는 전통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본질주의가 되겠는데, 바로 본질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의 주도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고, 진보주의 철학의 바탕을 두는 것은 아동이나 학습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바로 교수와 학습으로 나누어서 가장 밑줄에 같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수, 학습, 교육과정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상적인 관계는 그야말로 학습자가 배우는 것을 교사가 모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이상의 환경적인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그 이상의 것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작게 크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면 교수, 학습, 그리고 교육과정. 자, 이걸 보면은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다 가르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인간의 한계, 또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가르치는 모델은 교수가 그 안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친 것에 벗어남이 없이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학습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폐쇄체계 내에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전혀 있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때 가르치고 싶은 모든 것 중에 그 중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중에 현실적 합성이 있는 것을 애들이 가져간다. 이런 관점인데 이론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범위는 교육과정은 이만큼인데 교사가 원리 원칙적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다가 환경의 변화를 가미해서 가르치게 되고 교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자는 어떤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이런 자발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하고 바람직한 듯이 보이지만 이것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중심을 두고 배우고 있지 교육과정을 전부 완전히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가르친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또 다른 것을 거기다가 살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내 자식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 하는 이런 엄마의 꿈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이상적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공약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선생님이 수업으로 전개한 교육과정, 학습자가 현장에서 성적으로 실현한 교육과정, 성취한 교육과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교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에 일부와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학습자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교육과정의 그림을 이렇게 해설 없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교수를 수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256페이지로 나와 수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교수의 현장을 수업이라고도 표현하되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교수와 수업의 관계가 쭉 해서 여기 수업의 개념, 수업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가르치는 활동으로 학습자의 내외적 조건을 설계, 개발, 관리, 조정하는 과정이다. 가르치는 활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수업은 교수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도 이제 구별하기로 하고 바로 이 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라고 할 때는 현장에 교수, 가르치는 전체의 활동 중에 교실 사태에서 가르치는 전체 활동 중에 특히 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수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건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론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수업은 누가 한다? 가르치는 교사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처방적입니다. 수업은 특정 영역에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모든 지식의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수업 이론은 지식의 핵심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화를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나머지 학습 이론과 발달 이론에 일치되는 수업을 전개한다, 강화를 강조한다, 수업 계례 세분화한다, 다 좋습니다. 처방적이다, 규범적이다, 지식의 구조화를 강조한다는 것이 수업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업 이론의 준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거기 보면 정의, 범위, 경험적 자료, 일반화, 또 비통속성
말이 좀 한자를 쓰는 분들이 오래전에 써놓긴 했습니다만 검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심증적 주장을 수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통속성입니다. 통속적인 것을 쓰는 것이 통속적인, 거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어울리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어울릴 수도 없고 사회 통념상 검증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통속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일서와 웨일은 교수 모형, 조일서와 웨일은 교수 모형을 4개의 분류로 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정보 처리 모형, 자아 개발 모형, 행동 수정 모형으로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교수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은 사회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 모형, 사회성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정보 처리 모형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교수 모형은 정보 처리 모형으로 소위 가르친다, 특히 인지 영역을 통해서 인지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것은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면적 자아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자아 개발 모형, 그에 비해서 강화나 조작을 통해서 행동 수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교수라고 하는 것은 행동 수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정보 처리 모형, 그리고 내면적 자아 개발을 도모하는 자아 개발 모형, 그리고 행동 수정 모형, 이렇게 4개로 나눴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실 사태에서 주로 지적 영역을 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에 내려왔던 그러한 수업은 우리가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조일서와 웨일 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25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수업과 교수가 나와 있죠. 자, 조금 전에 앞선 전전 그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설명할 적에 교수를 가지고 수업이라고도 표현하는 점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시험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가르치는 것은 교수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넓은 개념의 일반적인 가르친다, 교수, 그 중에 교실 사태에서 가르친다, 수업, 가르치는 어떤 것을 가르쳐도 가르친다, 교수, 그 중에 주로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가르친다, 수업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교수는 어떻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하지만, 수업은 이번엔 거꾸로 수업이 좁은 영역으로, 수업이 지금까지는 좁은 영역이었죠. 가르치는 전체 활동 중에 교실 사태에서, 가르치는 전체 활동 중에 인지적 영역에서 가르칠 때 수업이라고 좁은 개념처럼 설명을 했는데, 인격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수가 더 좁은 영역입니다. 이건 반대죠. 그래서 인격적 상호작용은 우아리를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교수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업은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과 교수에서 3번에 체크를 내놓으시고, 사실은 교수가 넓은 개념으로 해석이 되지만 인격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만은 수업이 오히려 인격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인격적 상호작용까지도 수업에 포함을 한다라는 점에서 3번에 체크를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지도의 원리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10개를 제시했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259, 260에서 통합의 원리, 직관의 원리, 5번의 개인차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7번의 사유화의 원리, 그리고 9번의 자발성의 원리, 이 5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통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수라고 하는 교수 학습 지도는 어떤 특정 영역의 발달만을 도모하면 피터스가 말한 것처럼 그건 훈련이죠. 이제는 이게 아니고 적어도 교수 또는 교수 학습 지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 학습 지도여야 된다. 전인 발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통합의 원리가 되겠고, 직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죽어있는 글자로 가르치기보다는 가능한 한 직접적 관찰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관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하는 원리, 시청각 교육의 원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면 아쉬운 대로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라도 가르쳐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직관의 원리. 다음에 개별화의 원리는 뭐 안 봐도 되겠죠. 개인차, 학습자 저마다의 적성 소질을 고려해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라고는 결국에 개인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도 인간도 되고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회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성을 신장시켜서 사회성을 시켜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회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서 9번에 보시면 자발성의 원리가 나와 있죠. 자발성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교사가 가르치는 교수나 수업, 분명히 독립변인으로서 존재를 하지만 그거에만 전면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학습자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지도가가 아니라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습자 스스로 이끌어가는 교수학습 지도도 이끌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활동의 원리, 동기유발의 원리 또는 흥미의 원리를 자발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10번에 적은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학습자 저마다 코메니우스가 말했던 객관적 이런 발달의 원리인 것처럼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객관적 자연주의도 반영이 되고 그런가 하면 학습자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적성 소질도 최대한 반영되는 주관적 자연주의도 반영되는 교수학습 지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은 짧게 적었습니다만은 17세기 코메니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자연주의,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 18세기 루소가 주장했던 주관적 자연주의, 저마다의 적성 소질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자 하는 이런 모든 자연주의가 반영되는 교육이 교수학습 지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합자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4절에 보시면은 수업 과정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과정의 모형에서 거기 보면은 1번에 그레저의 모형, 그레저와 데세코의 모형, 그리고 262페이지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그레저의 모형, 그레저와 데세코의 모형, 그냥 그레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저의 모형은 교수학습에 대한 수업 모형으로 4개의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데세코가 등장해서 피드백 과정을 넣기 때문에 데세코 모형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냥 사람 이름 관계없이 또 그레저란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당연히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단계 아시면서 목표 설정. 첫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진단의 결과에 입각해서 실제 지도, 학습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학습 지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쭉 올라가면서 피드백이 데세코의 주장에 의해서 피드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결과가 쭉 내려와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평가가 꼭 목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영역에서 피드백이란 영어를 다루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그레저와 데세코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지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착점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던 첫날에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목표 진술의 원리는 목표 진술 가장 단순한 것은 이원 분류가 있죠. 타일러의 이원 분류. 그래서 목적을 진술할 때에는 내용과 행동으로 나누어 진술하되 내용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행동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진술해야 된다. 타일러의 이원 분류가 되겠어요. 그걸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메이거의
3단 분류가 나와 있지요. 메이거는 3단 분류, 메이거의 진술 원리가 나와 있죠. 메이거는 타일러처럼 2원 분류를 해가지고는 그건 교육 목적 진술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교육 목적 진술은 도착점 행동, 행위 동사가 제시돼야 되고, 행위 동사가 나타나는 장면, 조건이 제시돼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행동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락 기준, 준거 3가지가 제시되어야 진정한 목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채택하든지 간에 이 목표 진술에는 2원 분류든 아니면 메이거의 진술 원리를 가지든 간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타일러의 2원 분류로만 설명했지만, 교육 목표를 진술하면 교육 목표가 뭐예요? 곧 나중에 평가의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왜 타일러는 상세화를 주장을 했어요? 내용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행성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바로 나중에 평가할 적에 평가해야 할 것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즉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자의 선수 학습 정도나 학습자의 준비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 행동의 진단이 되겠는데, 이 출발점 행동의 진단, 그건 선수 학습 정도나 준비도를 파악하는 단계를 이렇게 출발점 행동의 진단이라 하고, 그 절차를 우리는 진단평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실제지도, 학습지도 단계가 되겠는데, 학습지도 단계는 가장 오랫동안 보통 도입, 전개, 정리 또는 정착이라고, 이건 정착을 많이 씁니다. 도입, 전개, 정착, 평가. 이때 평가는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마무리해서 최종 총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5개 단계, 피드백까지 해서 5개 단계로 설명한 것이 그레저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레저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특징의 두 번째 보시면 계속적인 결정과 수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계속적인 결정과. 그래서 매 단계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매 단계별로 한 단계는 다음 단계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결정하고 수정하는 흐름으로 진단평가에서 수정, 보충, 심화시켜서 다음 단계로 보내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 심화학습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보내고, 그래서 매 계속적인 결정과 수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가 하면은 5번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이 그레저의 모형은 수업 과정과 평가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징도 다 보시면서 특히 2번, 5번, 7번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으로 가서 보시면 한국교육개발의 수업과정 모형, 수업 모형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5단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데, 그 5단계를 보시면 계획, 진단, 지도, 발전, 평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수업 계획을 설정하는, 학습 과제를 분석해서 수업 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 진단 단계에서 진단 평가를 하고, 부족한 학생은 보충 학습, 좀 넉넉한 학생은 심화 학습을 통해서 해서 진단 평가, 진단 단계에서, 그리고 지도 단계에서 도입, 전개, 정착, 그리고 발전 단계에서 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에서 심화 보충한 다음에 총괄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레저의 모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형성평가, 그러면 형성평가는 당연히 학습지도 단계에서 도입, 전개, 정착, 형성평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모형에서는 발전 단계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이 5개 단계로 설명을 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5개 단계로 설명했지만,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단계는 진단, 지도, 발전 단계라는 것을 알아주시되, 가장 효율적인 시간 배정은 진단 10%, 그리고 실제 지도, 도입, 전개, 정착의 단계 70에서 80%, 그리고 형성평가 및 심화, 보충 심화 학습을 하는 단계를 10에서 20% 정도 배정할 적에 가장 효율성이 컸다라고 이런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개 단계 알아주시고, 첫 번째, 다음에 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발전 단계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실제 지도 절차에 사용하는 단계 3단계, 진단, 지도, 발전이란 단계, 그리고 시간 배당의 효율성, 그 보고서의 시간 배당의 정도, 그 정도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학습지도, 교수 학습지도 형태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